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여러 나라를 급습했고 미국도 다른 많은 나라처럼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심지어 1월 중국에서 폭발적 감염이 일어났을 때조차 미국은 이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광범위한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보건자문위원들의 경고를 묵살해버린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초기 몇 주간 위기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아웃소싱을 해온 결과 덴탈 마스크와 의료기구를 중국 및 여러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이러한 물자 준비의 부족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9.11 테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 정당 사이의 분열은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더 심해졌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언론이 믿을 만한 보도를 한다고 보는 공화당원도 적었고 트럼프가 내놓는 정보를 믿는 민주당원도 적었다. 이러한 정당 간 증오와 불신의 팬데믹이 찾아왔다. 도덕적 차원에서 팬데믹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상기시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지는 게 그들을 돕는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돋보였다. 상호간 책임을 실천하고 공통의 희생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을 뒤엎는 불평등과 정당 사이의 알력이 붉어졌다. 이는 미국이 덴탈 마스크 등을 국내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시장 중심 세계화가 급여 및 양질의 일자리를 수없이 빼앗아 버린 결과였다. 그러는 동안 세계시장과 국제물류, 유동성 자본으로 쏠쏠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갈수록 동료 시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경제 전망과 정체성은 더 이상 지역이나 국가와 무관했다. 이렇듯 세계화에서 비롯된 승패와 정치 분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좌냐 우냐의 구분으로 따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보다는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로 따져야 할 것이다. 열린 세계에서의 성공은 교육에, 즉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성공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균등하게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정점에 선 사람은 그럴 만한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얻었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말로 교육 기회가 균등했다는 전제하에 뒤처진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런 성공관을 가졌다면 성공한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 여길 것이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여길 것이다. 이 책은 공동선의 정치를 찾아 나서기 위해 생각을 모아보는 책이다.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고 그의 사업 대상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었다. 싱어는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부정한 처방을 해주었다. 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서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렇게 싱어는 대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성적이 합당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대학에 들어가는 방법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경우 대학은 기부받은 돈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교육 조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경우는 옆문 뚫기로 불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옆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부자 부모는 자녀를 SAT 모의 응시 과정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입시 스펙을 다듬어준다. 또한 무용,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고 펜싱, 스쿼시, 골프, 테니스, 조정, 라크로스, 요트 등의 엘리트 체육을 익히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다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 자격을 따주기 위해 벌이는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이 모든 점을 따져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생 3분의 2 이상이 소득 상위 20%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루어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당연하다시피 한 견해가 옳다면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 갈등이 그 점을 나타내준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뤄진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명문대 입학이 왜 이렇게 치열해져서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게끔 만든 것일까? 이런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가장 부유한 10%가 나머지의 몫을 빼앗아 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으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회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싱어의 고객들은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스스로 그 자리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다. 연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장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무엇이고 우연히 얻은 재능을 개발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부정이나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 역시 그들이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며 시민적 감수성에도 유해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 충족적인 사람으로 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는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심해지고 민주주의 규범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들에 대한 지지 역시 높아지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승리한 것처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지고 상류층에게는 혜택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준 세계화가 진행된 데 대한 분노의 판결이었다. 이는 또한 경제와 문화 주류에서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항의를 나 몰라라 한 테크노크라트 정치의 반발이기도 했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불평불만들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럽 주류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고민하기 전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을 되새겨 봐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럽 민주주의를 대신해 버린 포퓰리즘적 저항에서 정당한 불만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이러한 불만이 단순히 경제적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불만은 단지 임금과 일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 실패의 핵심에는 주류 정당들이 지난 40여 년간 세계화 프로젝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왔느냐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포퓰리즘의 반격의 단서를 제공했다. 하나는 이를 통해 공공선을 기술 관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승자와 패자를 능력주의적으로 정의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술 관료적 맹신이 포퓰리즘의 불만에 어떤 식으로 판을 깔아주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도 약화시켰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탄식 정체성을 진보적이고 뛰어나다고 치켜세우면서 보호주의, 종족주의, 갈등 등이 갖는 협소하고 파편적인 정체성과 비교했다. 이런 기술 관료적 통치 방식은 여러 공적 문제를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보통 시민들은 손을 써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었다. 시장 친화적이고 기술 관료적인 세계화의 개념은 좌우 주요 정당들에게 고스란히 수용되었고, 특히 중도 좌파 정당이 시장 중심적 사고와 시장적 가치를 수용한 일은 무엇보다 의미심장했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는 정부는 문제이고 시장이 해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자 미국 빌 클린턴, 영국 토니 블레어, 독일 게르하르트 슈레더 등의 중도 좌파 정치인들이 뒤를 이었다. 그들이 시장에 대해 갖는 믿음은 이전의 리더들보다 옅었지만 각자의 사회에서 그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한몫을 했다.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과 손잡고 세계 무역 협정 추진과 금융산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은 대부분 최상 위층에게 돌아갔다. 클린턴의 뒤를 이어 오바마는 클린턴 시절에 금융구제 완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경제 고문으로 앉혔다. 그들의 권고에 따라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면서 은행들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부실기업에 대한 긴급 구제가 일으킨 지속적 분노는 오바마 행정부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침내 좌우를 망라한 포퓰리즘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미국, 영국,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발흥은 일반적으로 집권 엘리트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여러 노동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뭘까?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을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기술 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자의 시대에도 플라톤의 시대에도 이런 생각이 존재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 관료 버전의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 판단의 사이에 끈을 끊어버렸다. 이는 정부 영역에서는 능력이란 곧 기술 관료적 전문성이라고 보는 점이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이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힌다.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199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덕이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다. 쉽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능력주의 정서가 팽배해지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탠포드대는 지원자 가운데 거의 3분의 1을 입학시키고 있었으나 1980년대 초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5분의 1을 입학시켰다. 그러나 2019년 이 두 명문대는 20분의 1도 입학시키지 않았다.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샤먼 대학교에서도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의 대학생들도 역시 하버드대 학생들처럼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며 그 경쟁의 배경에는 치열한 시장 사회의 경쟁이 있었다.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는 저항하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성공했고 따라서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재능에 대해 사회체제가 부여하는 보상이 아무리 크든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은 놀랍지 않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사회가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려고 애썼다. 1980년대의 시장 승리주의는 능력주의 담론을 촉발했다. 이런 능력주의 윤리는 그들의 뒤를 이어 집권한 중도좌파의 정권에서 활짝 피어났다. 그들은 시장 메커니즘이 공적 선을 이루는 기본 수단이라는 레이건, 대처식 사고를 받아들였다. 레이건과 대처가 말한 시장 신앙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고 거친 부분을 슬슬 다듬기만 했다. 이로써 다시 중도자 파이면서 시장 친화적 자유주의인 담론이 1990년대에서 2016년까지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힐러리 클린턴의 불운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상승에 관한 담론은 2016년 그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사회적 상승 담론이 먹히지도 않는 공허한 말로 지겹도록 반복되어 먹히지 않게 되었다.
가장 부유한 1%가 전체 인구의 50%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며 중위 소득이 40년 동안 줄곧 제자리 걸음만 한 상황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에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2016년 미국의 비대졸자 백인의 3분의 2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고학력자 표의 70%를 얻었다. 이렇듯 학력 간 균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1940년에서 1970년대 미국에서 비대졸자들은 꾸준히 민주당에 투표했고 영국에서도 여러 중도좌파 정당들이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1980에서 1990년대의 좌파 정당들은 비대졸자들의 지지를 잃어버렸다. 2010년대가 되자 학력이 가장 결정적인 정치의 균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노동자들을 대변했던 정당들은 갈수록 능력주의 엘리트의 정당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탈퇴의 문제에서도 학력의 균열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대졸자 70% 이상이 브렉시트에 찬성했으며 대학원 학위자의 70% 이상은 반대했다. 1980년대부터 비대졸자는 사회당과 그 밖의 좌파 정당의 등을 돌렸으며 대신 고학력 엘리트가 그런 정당의 주요한 지지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높은 학력을 못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가 밀어붙이는 세계화에 반발하고 포퓰리스트 국수주의자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공격만이 아니다. 능력주의 시대는 노동자들의 일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있다. 1980년 이래 중도 우파 또는 중도 좌파 주류 정당들의 힘을 빌린 신자유주의적 또는 시장 중심적 세계화가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했고 노동의 존엄성도 깎아내려 엘리트에 대한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렇게 비대졸 노동 계급원들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몰표를 안겼다. 이들의 분노의 원인은 사회적 인정과 명망을 잃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영국의 경제사학자이며 사회비평가인 토니는 1931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평등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적 복지는 응집과 연대에 달려있다. 그것은 단지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일반 문화 그리고 강력한 공동 이해관계 의식의 존재를 내포한다. 개인의 행복은 각자가 자유롭게 새로운 안락과 명성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뿐 아니라 존엄과 문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함도 요구한다. 후자는 반드시 출세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같은 해 미국의 제임스 애덤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서사시라는 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단지 자동차나 높은 급여에 대한 꿈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뭔가를 최상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리고 태생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질서의 꿈이다. 대체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한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것에 달려있다.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 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생겨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며 우리의 다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다. 아무리 농구에 재능이 있더라도 아프리카 작은 부족 마을에서 살고 있다면 그 농구의 재능을 미국의 NBA 선수처럼 활용하여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준 것임을 알게 된다. 사회의 불평등과 능력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